취득가액 내용 이어서 좀 볼게요. 뭐 지금 나오는 내용은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뭐 간단하니까 알고 계실게요. 이제 어떤 거냐면 어 인제 어떤 자가 인제 자산 취득 등을 인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제 상증세법에서 나오는 인제 변칙적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인제 증여세를 과세했다면 그 금액도 역시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앞에 배웠던 개념과 이제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인제 어떤 자산 취득할 때 소득세가 과세가 되었거나 증여세가 과세가 되었으면 그 부분이 나중에 처분했을 때 또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가 되고, 그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취득가액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뭐 그런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합병으로 인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인데, 요 내용은 우리가 인제 이미 법인세 합병편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인제 기존 주식 취득가액에다가 합병 시집에다가 더하고 합병 교부분 빼서 계산하는 거 법인세 할 때 배웠었죠. 근데 인제 그때에서는 인제 우리 이거 말고도 여기에다가 불공정 합병의 인제 이익의 증여도 인제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거는 인제 왜 여기 안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증여세에서 불공정 합병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과세가 되었으면 여기도 역시 주식 취득가액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 내용은 좀 중요해요. 그래도 요 내용은 좀 기억을 해 줘야 되겠다. 먼저 취득세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자산 취득 과정에서 낸 취득세라면 법인세에서도 취득가액이고 소득세에서도 당연히 취득가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인제 마저 주의할 게 간란히 있네요.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포함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제 그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거냐면 부동산 등을 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 내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번에 처분한 자산이 매입할 당시에 부동산 등기가 되었다면 취득세를 안 내고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영수증을 분실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겠죠. 다만 이제 주의할 거, 우리 이제 취득 과정에서 낸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들어가지만 부동산 등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걸 내야 되는데, 현재 세법은 보유 과정에서 낸 세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취득 단계 취득세만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부가세와 관련된 얘기인데, 먼저 이것은 사례 21쪽에 있는 요 사례로 잠깐 이해를 해볼게요. 자, 내가 이제 어떤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가액 1,000원에다가 이제 매입세액 1,000원을 줬어요. 하지만 이제 이 매입세액이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럼 우리 법인세 할 때도 배웠던 것처럼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으로 나간 돈은 취득가액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나간 돈 중에 반대로 오히려 취득 과정에 들어온 돈이 있으면 취득가액을 차감해야 될 것인데,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매입세액은 내가 자산 취득할 때 총 1,100이 나갔지만 매입세 공제로 돌려받았으면 들어온 돈이죠. 그래서 나간 돈 100원 중에 들어온 돈만큼은 차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취득가액이 1,000원 될 거라는 잘 아시죠. 근데 우리 부가세에서 공부하기를, 내가 이렇게 매입세 공제받은 건물 등을 나중에 이제 면세 사업 등으로 전용하게 되면 옛날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토해내야 되는 거 아시죠? 다만 이제 우리 건물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요 시점에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에 대해서 이제 토해내는 것이겠고, 그때 가정하기를 이제 몇 과세기간 써서 현재 당초 이제 매입한 것 중에 60% 남아 있으면 매입세 공제받던 100원 중에서도 몇 프로만 토해내요? 60원만 토해내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100원이 우리 회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취득가액을 차감했지만 이 들어온 돈이 다시 공급의제 등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만큼은 취득가액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뜻이다. 이제 그거를 표현한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면세 전용이거나 혹은 폐업시 산존재와의 공급의제에 걸려가지고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그것도 취득가액에 넣어라. 당연한 개념이겠죠. 근데 이제 참고로 우리 스님 공급의제에는 이거 두 개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것은 왜 없습니까? 다른 것은 이제 양도세 과상 자산이 아닐 거예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가 있는데 차량은 이제 양도세하고 뭐 상관없고,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사업상 증여 거래처에 이제 선물 준 것인데 그런 것들은 양도세 과상이 될 수가 없겠죠. 또한 판매 목적 타사합정 반출도 뭐 어디 외부에 판매한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인제 처분을 해 가지고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자산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요런 것들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일 것이다. 그래서 요것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급 의제 과정에서 납부했던 부가세가 있다면 그 부가세만큼은 자산에 인제 취득가액이 들어가야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3 번, 4번 있는데요. 이거 뭐 1차 시험에 나오기는 좀 뭐 그럴 거는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고 이제 넘어가시되 잠깐 소개만 하면 내가 이제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데 취득하는 시점에 소송이 붙은 것이고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지출했겠죠. 그러한 취득 과정에서 소송 비용들은 지출한 것이면 그것도 이제 취득가액이 들어가야 되지만 다만 이제 타소득의 필요 경비로 이미 산입된 것 양도소득에서도 취득가액으로 들어가면 필요 경비가 되고 타소득에서도 비용이 되었으면 몇 번이나 2번이나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미 타소득에서 필요 경비에 반영된 건 당연히 제외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아까 했던 그 자산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장기 할부 매입할 때 내가 이제 건물에 대한 현할차가 발생을 했고 현할차 상각을 통해서 사업소득에서 이미 반영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에 또 들어갈 수 없다. 뭐 동일한 관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자산을 이제 매입을 할 때 현금 결제하면 100원만 주면 되지만 장기 할부로 사면 좀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할부 이자에서 110원을 줬다면 그때는 110원이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 취득가액에 들어가야 될 이자 상당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취득가액이 들어가는 거지만 다만 간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자산을 매입할 때 오늘까지 돈 줄 건데 한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돈을 줘가지고 연체 이자를 줬다. 이것은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한 이자는 결국 부가세에서 옛날에 배웠던 것과 비슷하겠죠. 부가세 할 때 보시면 어떤 자산을 장기할 판매할 때 장기할 판매 이자 있으면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죠. 판매 가격을 구성하는 이자는 우리가 공과액이 들어가지만 판매 가액을 늦게 수령함에 따른 연체 이자는 공과액이 안 들어갔었죠. 동일한 관점으로 취득 과정에서 이자 상당액을 취득 거래 가격에 이제 반영한 것이라면 들어가지만 그 지연 이자는 안 들어간다. 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양도가액 취득가액 얘기고 문제를 하나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양도가 취득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12번부터 나오는데요. 요 12번은 숙제를 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부의 내용은 이제 뒤에 이월과세 등을 마저 배워야 할 건데 뭐 그까지 다 배우고 나서 한번 12번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13번. 다음은 거저값의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이제 토지 X, 토지 Y 있고요. 동그라미 1번. 거저값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영리내역법인 A. 자,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이라는 표현은 특수법인이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러한 A에게 토지 X를 처분하고 자, 위에 토지 X를 보시면 시가는 8억인데 거래가액이 15억이니까 지금 처분이라면 시가 8억짜리를 15억에 팔았다는 것이고 시가보다 비싸게 판 거죠. 그럼 고가 양도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하기를 고가 양도 시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래? 제일 먼저가 특수법인이냐 아니냐를 보라 했죠. 지금 이제 특수법인이고 특수법인이라면 틀림없이 내가 시가보다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 뭐가 과세가 돼요? 부당행위 사유출로 종합소득이 과세가 될 것이니까 그 금액 빼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문제예요. 마저 읽어보면 A는 부당행위 계산 부기준에 따라 7억 원을 거주자 갑에게 상해로 소득 처분했다. 그럼 이번에 내가 처분하면서 총 15억 받았지만 7억이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었으면 나머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은 얼마? 8억이 되겠죠. 즉 시가인 8억이 돼야 될 건데 밑에 줄에 15억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겠고 두 번째, 거저갑이 특수 없는 개인인 거주자 을에게 토지 X를 처분하고 1번하고 똑같네. X를 처분한 거. 자, 고가 양도인데 다만 이때는 상대방이 특수법인이 아닌 관계로 내가 시가를 초과해서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 뭐가 증여세가 물려지죠. 그럼 우린 그 증여세 과세상병을 빼야 될 것인데 그죠 끝에 갑에게 증여재산 가액에 4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가 되었다면 전체 받은 15억 중에 이미 4억이 다른 소득으로 과세가 되었으니까 나머지 4억 뺀 11억이 양도가액이다. 맞고요. 세 번째, 거저갑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영리내역법인 주식회사 B로부터 토지 Y를 취득하고 자 위에 토지 Y 보시면 시가는 10억인데 거래가액 6억 이어서 10억짜리를 6억에 싸게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매입이고 저가 매입이면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은 개인일 때는 역시 조금 전처럼 특수법인이면 종합소득이 과세가 되고 특수법인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특수법인이니까 밑에 줄에 4억 원을 거주자 갑에게 상해로 처분했고
그럼 이 4억이 취득 당시에 과세가 되었으니까 처분 시에 또 과세가 안 되려면 처리 방법은 취득할 때 과세가 된 것, 처분할 때 처분 가액 수익을 줄여요. 취득 가액 비용을 늘려요. 비용을 늘린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 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10억이다. 맞죠? 매입가액 6억에다가 4억 더해서 10억이다. 네 번째, 거주자갑이 특수 없는 개인인 거주자 을로부터 토지 Y를 취득하고 지금 특수 아닌 자에게 취득했고 위에 Y 좀 전에 했던 3번과 똑같이 저가 매입이죠. 특수법인 아닌 자니까 증여세가 과세가 될 것이고 밑에 줄에 증여재산가액 1억이 과세가 되었다면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지출한 6억에다가 증여세 과세가 된 1억 해서 7억이다. 맞고요. 다섯 번째, 거주자갑이 사촌인 거주자 병에게 사촌도 친족이니까 특수관계인이겠죠.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Y를 양도했다. 자, Y 보시면 시가 10억인데 거래가액 6억이고 양도니까 양도가액이죠. 자, 그러면 앞에 했던 네 가지하고 좀 달라요. 앞에 했던 네 가지는 다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본 거래였지만 지금은 10억짜리를 6억에 싸게 판 저가 양도예요. 손해죠. 이러한 손해일 때는 아까 했던 그간쯤이 아니죠. 손실을 제재해야 되겠고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 뭐 확인한다? 특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것인데 현재 상대방이 특수인 것이니까 부당행위로 할 것이고 부당행위 뭐예요? 시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양도가액은 10억인데 이때도 하나 주의할 건 이 부당행위는 항상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현저한 이익 요건을 따져줘야 돼요. 현재 눈으로 봐도 4억이나 차이 나죠. 이익이. 그렇다면 비율 구할 필요 없이요. 3억 이상이니까 현저해서 부당행위로 양도가액 10억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나머지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뒤에 이제 문제에서 계산 과정에서 나오니까 요걸 딱 먼저 하고요. 이제는 그다음 내용으로 또 가볼게요. 자, 순서를 좀 건너뛰어서 23쪽에 기준시가를 한번 가보세요. 자, 이 기준시가라는 거 이제 왜 있는 거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하고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실제 숫자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실제 숫자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은 추정해서 과세하고 추정해서 과세할 때에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양도가, 취득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 그럼 이제 이러한 기준시가란 뭐냐?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 과세상 자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표준적인 시가예요. 표준적인 시가.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어떤 실제 거래가 이거 확인되지 않으면 요 자산들은 정부는 요 자산을 한 요 정도로 생각하니까 요 정도를 이제 과세하겠다. 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그러한 기준시가는 이제 어떻게 정할 건지 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요. 먼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땅값을 조사해요.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게 이제 개별 공시지가인데 세부적인 개념은 몰라 좋겠고 이러면 하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 근데 이제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는요. 양도세 과세에서도 쓰이지만 재산세 과세에서도 쓰여요. 그래서 이제 토지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비싼 토지면 많이 내고 싼 토지면 적게 내야 될 것인데 이게 보유 기간 중에는 처분 거래가 없었으니까 얼마짜리인지 애매하죠. 거기에도 이제 쓰는데 그때 이제 통상 정부가 이러한 개별 공시가를 정할 때는 실제 시가의 한 80% 선으로 해요. 왜 그렇게 이제 좀 적게 책정을 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실제 시가에 근접하게 하면 납세 의무자들이 반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재산세 물릴 때 야, 실제 시가는 10억인데 정부는 이 토지를 한 8억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8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면 납세 의무자들이 싸게 매겼는데 반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통상 이러한 부동산 등의 기준시가 등은 실제 시가보다 좀 싸게 물린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개념이 조금 있다 응용될 때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장 고시가액이다 해서요. 이제 건물의 이제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몇 년 지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산식에 따라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인터넷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숫자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에서 정부가 이제 집값 조사해서 또 발표하는 거 있어요. 참고로 이제 공동주택 가격은 이제 아파트 쪽 시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개별 주택 가격은 동네에 있는 단독주택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하고 옵세 같은 경우로서 국세청장 지정 지역 내에 있으면 이제 별도로 또 고시하는 가 있어요. 이것들 달달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대충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순서를 건너뛰어서 이제 7번, 8번이 이제 주식인데요. 상장 주식은 꼭 좀 기억해야 돼요. 상장 주식.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표준 시가를 양도일 전 1개월간의 종가 평균 해서 이제 그거로 이제 기준시가를 쓰고, 취득할 때는 이제 취득일 전 주식시장 거래한 금액의 1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앞에 했던 부동산 같은 것들은 실제 시가의 한 80%, 70% 선에서 기준시가 금액이 정해지지만, 상장 주식은 시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처분하거나 취득하기 전 한 달간 요 거래된 금액들의 평균액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가에 근접하는 숫자가 기준시가다. 요게 필요하고.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는 우리가 이제 그 상속세 증여세법상의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이 있는데, 그 평가 방법을 준용해서 계산한 것이고,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회계사일자 시험에 이거와 관련된 말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굉장히 좀 지엽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뭐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좀 너무 여러분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 얘는 좀 생략하시고 요거 정도 좀 확실히 기억할게요. 자, 이제는 중요한 노트 21쪽을 한번 가보시죠. 자, 21쪽에 보시면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오죠.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번에 이제 납세의무자 갑이 토지를 팔고 양도가액을 10억이라고 신고했어요. 근데 과세관청이 봤을 때는 그 지역의 땅값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올라가지고 10억 더 이상, 20억, 30억 받을 수 있는데도 이자는 10억에 팔았다고 이제 신고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과세관청이 생각하는 금액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싸죠.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그걸 실제 거래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혹은 납세의무자가 이제 10억이라고 신고했지만 10억에 거래됐다는 거래 증빙 등을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아 가지고 실제 거래가 10억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세관청이 인정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래가액이라면 우린 그것을 실제 거래가를 인정할 수 없다 부인하고, 대신에 추정하여 계산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때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양도가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그 다음은 매매 사례가를 써요. 매매 사례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 이제 내가 양도한 것이 주택이에요. 101동 101호의 주택을 양도했는데, 내가 양도한 뒤에 한 이틀 뒤에 101동 102호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101동 101호의 가액은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그와 동일한 자산, 뭐 거의 유사한 자산이겠죠. 101동 101호나 102호나. 그렇다면 그 101동 102호의 거래가액을 이제 이 101호의 거래가액인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겠다 컨셉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매매 사례가액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혹시라도 이번에 양도한 자산에 감정가액이 존재했다면 그거를 이제 거래가액으로 할게. 근데 감정가액마저도 없다면 그때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기준시가로 할게. 이 컨셉이에요. 자, 근데 이때 하나 주의할 게, 이 앞에 했던 세 개 중에 하나, 먼저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인정될 만하고 확인이 되는 숫자니까 거의 시가에 가까운 숫자인 것이겠고, 매매 사례가 감정가도 역시 그 자산의 제대로 된 시가에 가까운 숫자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준 시가로 정해지게 되면 그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가의 80%, 70%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얘는 수익을 시가에 가까운 숫자로 했고 얘는 수익을 시가의 80% 순으로 했다면 그에 대응되는 비용도 동일한 관점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가액을 실제 시가 가치보다 좀 적게 책정했으면 취득가액, 빼주는 취득가액도 실제 시가보다 적게 그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할게. 수익을 적게 하니까 비용도 적게 하겠다, 이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로 하게 돼 있어요. 그에 반해서 앞에 세 개, 시가에 가까운 세 개 중에 하나로 했다면 취득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취득가액 4개 중에 하나래요. 3개 중에 하나이면 4개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실제 취득가액이 있으면 실제 취득가액을 하고, 없으면 그 다음은 매매 사례가액. 우리 현실에서는 실제 취득가액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양도가액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양도했으니까 뭐 크게 모를 리가 없는데, 취득가액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취득한 토지, 30년 전에 취득한 자산이었다면 과거의 거래 증빙이 현재까지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제 취득가액 모르는 경우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취득 당시에 유사 자산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취득 당시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근데 만약 취득 당시에 감정가액마저도 모르면 기준시가로 할 거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 양도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숫자로 했는데 취득가액은 시가의 한 80% 선에서 하면 수익비용 대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은 취득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세 개 중에 하나를 모르면 별도의 한산 취득가액이라는 것을 쓰게 해요. 자, 이제 한산 취득가액 어떻게 구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 22쪽에 있을 거예요. 노트 22쪽에 보시면 한산 취득가 산식은 요런데 간단한 사례를 해볼게요. 현재 이번에 양도한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알 건데 워낙 오래전에 취득해서 취득 당시의 실제 가액 모르고 또한 취득 당시의 매매 사례가 감정가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양도가액 자체는 실거래가로 했잖아요. 그럼 시가에 가까운 숫자로 했으니까 취득가액도 시가에 가까운 하나, 둘, 셋 개 중에 하나로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할 거냐? 그렇게 하면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세법은 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정부가 발표한 숫자니까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해서 계산할게. 지금 양도하는 시점에 기준시가가 800원인데 옛날에 취득할 때 기준시가가 400원이었으면 이제 800대 400이잖아요. 그럼 여기 비례관계 있다면 이 금액이 얼마일까? 500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0원에다가 이 1,000원이 양도시의 실제 거래가라면 대응되는 밑에 분모 양도시의 기준시가 한 다음에 이제 위에 취득시가. 그래서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시 기준시가 비율이 50%면 실제 취득가액도 그 50, 실제 거래가액의 한 50% 정도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게 환산 취득가이어서 주의할 거 3개 중에 하나이면 4개 중에 하나 환산 취득가까지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다. 자, 이제는 이제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좀 할 건데 전부 다 22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상장 주식과 관련해서 우리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법에서 매매 사례가하고 감정가는 절대로 쓰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상장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을 알면 그걸로 가야 되겠지만 상장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 모르면 이것도 쓰지 말고 이것도 쓰지 말고 다이렉트로 뭘로 가요? 기준시가로 가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장 주식의 기준시가만큼은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다르게 실제 시가에 근접한 숫자예요. 처분일 전 한 달간의 종가 평균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이게 이제 실제 시가에 근접한 숫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매 사례가와 감정가를 안 쓰겠다의 감정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비상장 주식은요. 매매 사례가 있으면 쓰래요. 다만 감정가는 안 된대요. 왜냐? 우리 법인세 할 때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실제 거래가 제3자와의 반복적인 시가 물으면 감정가액인데 그때도 주식만큼은 감정가액 쓰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 이제 감정가액은 주로 감정평가사분들이 정하는 것인데 감정평가사분들은 부동산의 가치는 잘 감정하지만 주식의 가치를 감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의 개념으로 안 쓰는 거예요.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근데 어쨌든 주의할 거 상장 주식은 매매 사례가 감정가 둘 다 안 쓰지만 비상장 주식은 매매 사례가는 쓴다는 거 차이점이 있다는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 사례가 쓸 때 주의할 게 이 매매 사례가는 시가에 근접한 숫자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에 양도한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최근 거래가액인데 도대체 최근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법은 양도일이나 취득일 전후 3개월, 양도일이나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내가 양도한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시가로 간주하겠다. 이 관점이고 감정가액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일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감정했던 가액들이 있으면 그걸로 한다. 뭐 그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제 별표 5번에 가는 내용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아까 앞에서 공부할 때 실제 취득가액 구할 때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해서 사업소득 계산할 때 감값이나 현할차 상가국으로 취득가액 중에 일부가 필요기입 받은 게 있으면 이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필요기입 할 때는 그거 빼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한 개념이 나머지 취득가액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분한 자산이 과거에 사업활동에 사용해서 감가상각비 필요기입 받은 거 있으면 빼는데 하나 특이한 게 실제 취득가액 할 때는 법 규정에 감가비뿐만 아니라 현할차 상각비도 빼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 얘는 뭐만 뺀다? 감가비만 빼도록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이러한 현할차 상각이 이제 빼고 안 빼고가 법의 규정 명백히 규정이 없으니까 뭐 그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고 요거 주어지면 요거 뺀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사례가, 감정가, 한산 취득가, 긴시가는 사실 실제 취득가액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산입되었던 금액이 있으면 꼭 취득가액이 차감한다. 뭐 가끔 문제에 나온 내용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10장 21쪽을 좀 가보시면 거기 요약표 있죠? 먼저 요약표에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고칠게요. 여기 양도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 양도가액이다. 취득가액 잘못 오타예요. 양도가. 자, 먼저 이제 한번 해보죠. 시험에 이제 이번에 어떤 자산을 양도했고 그 자산과 관련해서 양도가액 중에는 매매 사례가, 기준시가 알고 있고 취득가액 중에는 실제 취득가, 매매 사례가, 기준시가까지 이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왔대요. 자, 그러면서 그 자산이 만약 토지래요. 토지. 토지이면 양도가액은 뭘로 정해요? 1순위가 실제 양도가액이지만 모르니까 매매 사례가로 가야 되겠지. 그럼 양도가는 이걸로 정했어요. 그럼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뭘로 갈 거냐? 그러면 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로 했으니까 토지의 취득가액도 매매 사례가로 할 거냐? 그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세 개 중에 하나로 했으면 시가에 가까운 숫자를 한 것이고 취득가액도 시가에 가까운 4개 중에 하나를 하되 1순위가 얘인 거예요. 그래서 양도시에 매매 사례가를 했으면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가 이거 취득가 실제 취득가라고 하는 것이지 매매 사례가는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고. 근데 만약 이번에 내가 양도한 것이 상장 주식이었대요. 그럼 상장 주식이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장 주식은 절대로 매매 사례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얘 모르고 얘 안 되고 뭐 얘는 뭐 원래 알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바로 뭘로 가요? 상장 주식이라면 기준시가로 가겠죠. 그럼 취득가액도 양도가액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기준시가로 가줘야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양도차액 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이제는 좀 전에 이제 취득가액까지 했고요. 이제는 이제 그다음 항목인 기타 경비 해볼게요. 기타 경비. 기타 경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처분한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자본적 지출이랑 그다음에 이제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 비용이랑 양도 역시 비용으로 이제 넣는 것인데 이때도 이제 주의할게요. 우리가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에서 썼다면 기타 경비도 이 실제 자본적 실제 양도 비용을 쓰지만 취득가액을 이러한 4개 중에 하나를 썼다면 기타 경비도 반드시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추계 비용을 써요. 추계 비용.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양도차액 구할 때는 제일 먼저 양도가액을 구하고 그 양도가액에 대응되게 취득가액 구해요. 아까 했던 양도가액이 시가에 가까운 숫자라 하면 취득가액도 시가에 가까운 숫자. 양도가가 기준시가하면 취득가도 기준시가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수익비용 대응이죠. 그와 유사하게 우리 취득가액도 비용의 컨셉이고 기타 경비도 비용이에요. 위에 게 주된 비용, 밑에 게 이제 기타 비용인데 현재 세법은 주된 비용을 실제 취득가액을 썼다 하면 실제 비용이니까 밑에 오는 기타 비용도 실제 비용을 빼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부터 긴시가까지 썼다는 건 추정 비용이에요. 추정 비용. 주된 비용을 추정했으면 기타 비용도 추정 비용을 써야 되지. 기타 비용, 실제 비용을 안다고 해서 실제 비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구조여서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자, 이제는 이제 요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해져야 될 건지를 이제 하나씩 보죠. 자, 이제는 24쪽으로 가서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법에서의 자본치질이 뭐냐가 이제 쭉 뭐 1번부터 5번까지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뭐 1차 시험에서는 자본치질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안 나올 거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2차일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비용인데 얘는 좀 중요해요. 말 그대로 양도비용은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일 것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같은 거 팔면 우리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그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과상자산 팔면 양도세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서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기죠. 그 수수료 비용. 혹은 이제 부동산 같으면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또 이제 맡기는 것이니까 그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증비용, 인지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도비용은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상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 상가 빌딩.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상가 빌딩을 구매하는 자가 요구하고자 하기를 야, 나는 그 상가를 산 다음에 내가 다 쓸 거다. 근데 너네 상가에 현재 임차인이 이제 있으니까 내가 바로 못 쓴다. 너 나한테 상가 빌딩 팔고 싶으면
기존에 있던 임차인을 좀 내보내. 그러면 내가 살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을 내보내야 될 것인데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이 그냥 나가지는 않겠죠. 그때 이제 그 기존 임차인들에게 야, 계약 기간 종료되지 않는데도 미리 내보내서 미안해. 돈 좀 줄게. 그게 바로 명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제 자산, 그 상가, 빌딩 등의 상대방 인도를 위해서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명도 비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도 역시 양도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할 수 있으니까 양도 비용을 인정해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이제 2번은 일단 뭐냐면, 자, 우리나라 이제 법에 보면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강제로 액면가액에 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채권들의 만기가 뭐 20년, 30년 길다 보니까 액면가액에 산 거 20년, 30년까지 기다리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채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자마자 바로 팔아버리고, 통상 이제 처분할 때는 금융기관에 이제 팔고, 통상 이제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시가 이자율보다 낮다니까 좀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발생하는 이제 처분 손실이 있다면 사실은 이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처분 손실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취득가액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법은 양도 비용으로 봐요. 이건 양도하면서 사실은 발생한 비용이 아니에요. 뭐 하면서 부동산 취득하면서 채권 함께 취득하고 처분해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부대 비용적 성격이지만 법은 분류를 뭐 양도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뭐 취득가액으로 빼나 양도 비용으로 빼나 어차피 빼는 건 똑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다만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이게 간단한 내용인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자가 채권을 은행에다가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에게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에 팔았다면 처분 손실이 20원밖에 안 날 건데 다른 자에게 팔아가지고 30원이 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30 다 인정해줘 라고 하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야, 너가 은행에 팔았다면 20밖에 안 날 건데 왜 다른 놈에게 팔았니? 우리는 다 인정 못 해주겠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소송을 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세법이 바뀌기를, 그래 좋다, 다른 자에게 팔아서 발생한 처분 손실 좋은데 너가 은행에 팔지 않고 다른 자에게 팔아서 과다하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다 인정하지도 못하고 은행에 팔았을 때의 처분 손실을 한도로 할게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금융기관 외자에게 팔았을 때에는 그날 금융기관에 팔았다면 발생할 처분 손실을 한도로 해요. 참고로 이제 우리 이제 그 처분 손실, 채권의 처분 손실은 그 시점에 이제 시장 이자율을 하고 액면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은행은 이제 항상 시장 이자율로 이제 손익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당한 손실의 금액일 것이니까 그 금액을 넘어선다면 우리 인정할 수 없겠다. 뭐 그 정도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별표에 이제 주의할 거. 그때 이제 이러한 자본 지출이나 양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될 것이고, 그때 입증할 때는 적격 증명 서류, 우리 법인세에서 배웠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 이제 있어야 된다. 다만 그런 게 없더라도 나머지 금융거래 증명 서류도 있다면 된다. 적격 증명 서류이든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서 뭐 실제로 이제 지급한 사실이 계좌이체 등으로 확인되면 문제 없겠다. 그다음 이제 별표 2는 뭐 1차에는 안 나왔고 2차에만 나왔던 내용인데요. 잠깐 소개를 하면, 갑이 A에게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B가 나타나서 야, A하고 계약 취소하고 나한테 팔아. 그러면 너가 기존 거래 팔기로 한 금액의 2배 줄게. 그러면 이제 나는 당연히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죠. 다만 그때 이제 기존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기존 A한테 위약금을 줘야 될 건데, 그렇게 A에게 준 위약금을 B에게 팔았을 때 B의 처분이익에서 필요경비로 뺄 거냐? 그러지는 못한다. 왜? 이것은 B하고의 거래에서 발생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A하고의 거래에서 발생한 관점으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뺄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참고해서 나왔는 게 뭐냐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데, 내가 이제 건물을 샀다가 건물을 살 때도 중개 수수료 주고 처분할 때도 중개 수수료 주겠죠. 그때 현재 세법은 취득 시의 중개 수수료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가액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처분 시의 수수료는 처분의 이제 사건 양도 비용이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중개 수수료 2개 나왔을 때 위치 주의하세요. 취득 시의 수수료는 취득가액, 처분 시의 수수료는 양도 비용이다.
자, 좀 전까지는 이제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을 했을 때의 기타 경비 얘기였고, 이제 필요경비 계산 문제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추계 취득가액. 아까 우리 추계 취득가액 뭐뭐 있었어요?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 취득가, 기준시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가액을 추계로 계산하게 되면 기타 경비도 실제가 아닌 추계로 하고, 그때 이제 추계할 때 이제 산식은 그 자산들 취득 시기인시가의 일정률을 곱해요. 먼저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3%인데 요 3%는 꼭 좀 암기하고 계셔야 돼. 취득시기인시가의 3%. 다만 미등기라면 0.3%에서 좀 제재 간섭으로 조금만 비용 인정해주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교시 할 때도 얘기했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면 7%. 그 다음에 이제 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해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1%를 적용해요. 율 다 외우시기 힘들시다면 3%만이라도 꼭 좀 다 외워주세요. 자,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이러한 3%니 7%니는 전부 다 뭐에 곱하는 것이다? 취득가액의 몇 프로가 아니라 취득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라는 거, 그걸 꼭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뭔 얘기인지 이제 밑에 있는 사례를 해볼게요. 우리 아까 앞에 한산 취득가액을 했던 사례죠. 아까 사례에서 이제 이놈 양도가액은 1,000원이고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 등을 몰라가지고 환산 취득가액 500 썼던 거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취득가액 자체를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뭘 썼어요? 환산 취득가를 썼고, 그리고 이번에 처분한 자산이 토지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토지라고 한다면 3%인데 여러분들이 이 500의 3%라고 계산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취득가액의 3%가 아니라 취득시 기준시가 요 숫자의 3%가 돼줘야 되는 것이다. 꼭 좀 주의할게요. 자, 이제는 이제 특례에서요. 이거 뭐냐면 우리 여기 취득가액 구할 때 실제 취득가액 알면 뭐 그걸로 썼겠지만 실제 취득가액 몰랐다면 추계로 했겠지. 그때 이렇게 취득가액을 추계로 하는 건 혜택이에요, 제재예요? 혜택의 컨셉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번에 처분한 토지에 혹은 이번에 처분한 건물에 30년 전 계약서를 몰라가지고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증 못하니까 0이죠, 0. 그러면 실제 취득가액 모른다고 0으로 해서 한 푼도 안 빼주면 억울하죠. 틀림없이 건물인데 공짜로 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은 합리적으로 혜택 주기 위해서 실제 취득가액 모르면 뭐 추정된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추계 제도가 제재가 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 제재가 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건물을 샀는데 이게 아주 낡은 건물이어서 취득가액은 아주 미미하게 샀어요. 근데 산 이후에 대규모의 자본적 지출을 했어요. 그때 취득가액은 얼마 안 되어서 취득시 계약서는 뭐 잊어버렸지만 이 보유기간 중에 자본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발생해서 이 금액은 증명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은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실제 취득가액 모르면 추계로 가고 추계로 가면 계산공제로 가야 되지 실제 지출한 자본적을 한 푼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추계로 계산된 비용보다 이 실제 지출한 자본적 비율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추계 비용을 빼버리면 오히려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은 취득가액을 추계로 계산했고 계산공제에서 이게 이제 추계시 비용이에요. 원래는 추계시 비용으로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너가 취득가액을 추계했다는 건 실제 취득가액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비용은 실제 취득가액은 0이고 기타 경비가 이제 이렇게 있을 것인데 이 실지 기타 경비와 추계 총 비용을 따져서 실제 비용이 더 크면 더 큰 걸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이렇게 추계 비용과 실제 비용 두 개 중에 큰 걸로 갈 수 있는 건 항상은 아니고 추계 취득가액 중에 꼭 어떤 걸 썼을 때만 환산 취득가액을 썼을 때만 그래요. 논리적이라면 매매 사례가든 감정가든 기준시가든 뭐 동일하게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세법은 뭐에 한정한다? 환산 취득가에 한정한다. 환산 취득가를 썼을 때만 두 개 중에 큰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험에서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뭐 특별히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시험 문제에 세부담 최소화의 가정하에 조정하시오 하면 대부분의 내용은 요거를 묻는 문제예요. 뭐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염도교 교재 14번 가보시죠. 14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인데 양도세 과세이 되는 거래가 단순 교환인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해보면, 자, 이번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의 건물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이제 통상 이랑 교환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준 토지와 받은 건물의 감정가액을 구해요. 감정가액을 구해서 준 토지가 100원이고 받은 건물이 120원이라면 나는 120원 받으면서 100원짜리밖에 안 줬으니까 상대방에게 20원의 현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교환 거래는 주고받는 것에 감정을 가액을 구한 다음에 감정가액의 차이를 이제 현금으로 주고받아서 거래를 해요.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 토지 100원에 현금 20원을 줬고 받은 건 건물 시가 120원이니까 나의 토지 등을 총 얼마에 판 거예요? 나는 120원 받았고 현금을 줬으니까 순액으로 이제 100원에 판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감정가액을 구하고 차이를 현금으로 주고받는 정산했다면 실제 거래가액의 문명이 확인하는 경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술 먹고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토지 주고 네 건물 받아올게 라고만 하지 토지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해서 현금 정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얘기하는 단순 교환인 거야. 가치를 구해서 차이를 정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주고만 받았다면 도대체 이게 이 토지를 얼마에 판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때 이제 토지 양도가액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아까 배웠던 실제 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추계 시에 이제 양도가액을 적용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 가치 구해서 현금 정산하지 않는 단순 교환이라면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 양도가 없어가지고 매매 사례가나 그 토지의 매매 사례가나 토지의 감정가액이나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해라. 뭐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조금 전에 했던 13번 문제와 유사한 내용이니까 이름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에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한 평가가액은 취득 시의 실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아까 우리 설명드리기를 매매 사례가액하고 감정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숫자니까 반드시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존재해야 되지. 지금처럼 취득하고 나서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옛날에 취득 시점의 감정가액을 소급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앞에 했던 13번 문제에 유사하니까 생략 이름 해보시고 동그라미 5번에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을 했다. 그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에 따를 수 있다. 맞죠? 우리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로 했다는 것은 시가에 가까운 숫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액도 시가에 가까운 숫자로 하고 그때 시가는 실제 취득가액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맞다. 자, 이제는 이제 계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금방 추계하는 케이스 먼저 했으니까 추계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17번 가보시죠. 17번에 다음은 거저값이 양도한 자산의 내역이다. 자산별 양도 차익을 구해봐라. 먼저 이제 토지인데요. 토지부터 이제 구해보면 토지 2년 보유에 이제 등기고 먼저 양도 당시 가액의 실제 거래가 있으면 이걸로 써야 되겠지만 현재 이 문제는 실제 거래가액이 없네요. 그럼 실제 거래가 없으면 그 다음은 매매 사례가 감정가 했는데 그것도 안 주어졌으니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3억을 할 것이고 이렇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취득 당시의 가액에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거 하면 안 돼요. 바로 기준시가인 1억 5천으로 간다. 그래서 양도가 취득가. 그래서 취득가 1억 5천으로 빼고 다시 이제 취득가가 정해지면 기타 경비를 빼야 될 것이고 현재 지금은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니까 실제예요, 추계예요? 추계죠. 추계라면 기타 경비도 거기 있는 실제 비용인 자본적 지출 등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계산 공제를 해야 되고 계산 공제는 취득 시기 시가인 1억 5천에 현재 이놈이 이제 토지죠. 토지 건물일 때는 계산 공제율이 3%인 것이죠. 그래서 3% 하게 되면 요 금액이 이제 450이 될 것이고 하게 되면 이제 양도 차익이 145.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제는 이제 그 다음에 건물 보도록 할게요. 건물 같은 경우에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할 것이고, 이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갔으니까 취득가액도 시가에 가까운 숫자로 가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실제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그 다음 뭘 쓴다? 매매 사례가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밑에 매매 사례가를 쓸 때 주의할 거. 별표에 봤더니요. 건물 같은 경우에 양도시까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된 감가비는 500이다. 우리가 감가비라는 게 내가 취득한 자산의 일부를 취득가액을 미리 사업소득에 비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양도소득의 비용으로 100 다 인정해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내가 지출한 100 중에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이미 500이나 인정이 됐으면 그걸 빼줘야 되겠고, 이렇게 감가비를 빼주는 건 실제 취득가액에서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추계 취득가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럼 취득가액은 이제 9,500이 될 것이고. 자, 이제 그 다음 기타 경비를 정해줘야 될 것인데, 현재 이 나의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겠죠. 매매 사례가액이라면 추계인 것이니까 기타 경비도 추계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실제 자본적 지출 등을 빼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공제는 취득시시가인 9,000에다가 현재 토지이니까 원래는 토지 건물이니까 원래는 3%를 해야 되지만 위에 보시면 건물이 미등기죠. 미등기이면 0.3%를 적용을 해요. 하게 되면 요 금액이 이제 27만 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양도 차익은 104.73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장주식 보면 먼저 양도가액인데 실제 양도가액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그걸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인데 실제 취득가액이 모르죠. 우리는 양도시가 실거래가니까 취득시도 실거래가가 원칙이지만 그거 모르면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 취득가액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매매 사례가가 주어졌으니까 그거 할 거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위에 보시니까 얘가 상장 주식이죠. 상장 주식은 아무리 이제 매매 사례가 있더라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매매 사례가 못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 원래부터 못 쓰고, 그러면 기준시가로 가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환산 취득을 가져야 되겠죠. 양도시가 실제 가액이었으면 취득가액은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앞에 3개가 없으니 앞에 3개가 없거나 못 쓰니까 환산 취득가가 가야 되겠고, 환산 취득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는 것이죠. 현재 양도시의 이제 기준시가가 2,000. 취득시 기준시가가 밑에 보시니까 1,500이 있죠. 이렇게 양도시 기준시가분의 취득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서 취득을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구한 것이다. 계산하시면 요 금액이 3,750이 나오네요. 이 문제도 역시 환산 취득가에 썼으니까 밑에 오는 기타 경비도 계산 공제로 봐야 되겠고, 계산 공제는 취득시 기준시가 1,500에 토지 건물이면 3%, 이용할 수 있는 걸리면 7%, 나머지 자산은 전부 다 1%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5만 원 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양도 차익은 12.35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나는 주의할 건, 이렇게 나의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썼잖아요. 환산 취득가액을 썼으면 우리는 어떤 특례가 있었어요? 이 두 개의 추계 비용하고 그리고 실제 비용하고 두 개 중에 큰 거. 실제 비용은 얼마냐면 실제 취득가액은 모르니까 거기 있는 이제 자본 지출하고 양도 비용을 할 것이고, 현재 추계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더 크니까 우리는 추계 비용으로 가지 실제 비용으로 갈 수 없다는 건 아시겠죠? 자, 이제는 순서대로 풀어보면 15번 가볼게요. 거지하인 값은 24년도에 토지 A, 이때의 토지 A는 등기된 토지고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래요. 를 양도했고 값의 양도 차액을 구해봐라. 첫 번째, 값은 17년 10월 15일에 부친으로부터 시가 4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양수했다. 자, 옛날에 시가 4억짜리를 2억에 싸게 샀대요. 그러면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자, 우리가 이익일 때는 상대방이 뭐인지를 봐야 돼. 손실일 때는 특수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고,
이익일 때는 특수법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방이 특수법인이 아닌 부친 개인인 것이니까 틀림없이 나는 취득할 때 증여세를 물렸을 것이고, 밑에 줄에 봤더니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8천만 원 과세되었다. 그럼 이것만큼 취득가액 업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차익 구해보면 먼저 취득가액 구할 때 나의 실제 매입가액은 2억이지만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었다면 이 증여세 과세된 부분이 처분할 때 또 과세가 안 되려면 수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미 법인세 할 때부터 배웠던 취득이나 보유 과정 중에 과세가 된 게 있다면 과세된 금액만큼 취득가액을 늘린다는 거 아시죠?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갈로 2번에 갑은 24년 8월 달에 특수 아닌 을에게 부친으로부터 양수한 토지 A를 5억, 시가는 6억에 양도하였다. 자, 그러면 얘는 시가는 6억인데 5억에 싸게 판 거죠. 그럼 시가 대비 저가 양도이면 손실이고, 손실일 때는 뭘 보래요? 특수인지 아닌지를 보라 했죠. 근데 지금은 특수가 아닌 사건이니까 부당이익을 적용할 수 없고, 뭐 의제기분 가요? 안 된다 했죠. 의제기분 법인세랑 사업소득세까지만 있지 지금 하는 양도소득세는 의제기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 아닌 자와 손해봤으면 실제거래가액으로 간다. 그래서 실제거래가액인 5억이 양도가액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 양도가액 실제로 썼으니까 취득가액 실제로 한 거 아무런 문제 없고, 이렇게 취득가액을 실제로 했으면 기타 경비도 반드시 실제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계산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갈로 3번에 보시면 증명서류를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등이 1000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그걸 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액은 2억 1000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우리 이제 16번 문제는 기출 문제는 아닌데요. 여력되시는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되 하나만 주의할게요. 16번 중에 이제 갈로 4번인데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후 매 6개월마다 5천만 원씩 10회 수령하기로 했고 현재 가치는 4억 4천이다. 자, 내가 건물을 이제 요게 좀 이제 6개월마다 10회씩 6개월마다 돈 받고 10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5천만 원 10번이니까 총 5억인데 이렇게 장기 할부로 팔다 보니까 명목가액은 5억이지만 현재 가치는 4억 4천이래요. 그럼 우리 양도가액은 명목으로 해야 될까 현재로 해야 될까? 너무나 당연하게 명목가액인 5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법에는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표현은 명목가액인 것이겠죠. 당연하게.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상식적인 관점으로도 세법은 항상 명목가액이 원칙인데 유일하게 현재 가치를 받아줬던 게 법인세였고, 법인세에서 받아줬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객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거다 했잖아요. 지금 하는 양도세는 기업회의 기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법, 양도소득세는 명목가액이에요. 명목가액. 그래서 이거 양도가액 5억이다 라고 생각해서 푸시면 뭐 나머지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18번 문제 마저 풀 건데, 이 18번 문제는요 19년도 세무사 1차 시험 기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뭐 이런 정도의 난이도가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출제가 되었으니까 같이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중에 여력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18번은 뭐 과감하게 제끼셔도 될 거는 같아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1위에 고자갑은 24년 6월 30일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를, 건물은 3억, 토지는 2억으로 하여 특수관계인 을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그래서 요거 토지 건물의 일괄 양도 문제예요. 토지 건물 일괄 양도. 자, 근데 이제 항상 시험에 이제 일괄 양도가 나오면 주의해야 될 게 일괄 양도가액이 구분되느냐 안 되느냐 주의하셔야 되겠고, 뭐가 더 어려운 문제래? 구분이 되는 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감정가 기준시가의 이제 숫자로 안분해서 쉽게 구하면 되는데, 구분이 되는 경우라면 구분되는 그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안 될 때의 감정가액 등으로 안분한 금액하고 30% 이상 차이 나는지 또 비교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계속해서 마지막에 요구사항은 건물의 양도차익이 얼마니를 구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했으니까 건물의 양도차익도 있고 토지 양도차익도 있겠지만 둘 다 갈 필요는 없이 건물의 양도차익 하나만 구하시면 되겠다. 1번
실제 거래 금액 및 감정 평가액에서요. 돼 있고 아래 기재된 가액 이외에 매매 사례가 감정 가액은 없다. 먼저 계약서상의 건물의 양도가액은 5억, 취득 시 실제 취득가액 1억 2천, 그리고 양도 시의 감정가액은 1억 5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양도가액을 먼저 좀 정해 볼게요. 자, 양도가액 정할 때 이 금액은 구분이 되니까 구분되는 금액 기준으로 양도가액은 3억. 하지만 우리는 구분이 안 되었을 때의 안분가액도 구해줘야 돼요. 자,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부가세에서 배웠던 안분 규정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 건물이 현재 3억, 토지가 2억 돼 있죠. 현재 전체는 5억이에요. 이 전체 5억을 무슨 비율로? 1순위 감정가액인데 현재 문제에서는 양도시 감정가액이 다 제시가 되고 있죠. 건물 1억 5천, 토지 2억 5천에서 두 개 합치면 4억 5천이고 그 중에 건물의 감정가액이 1억 5천 하게 되면 이제 요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면 1억 8,750이네요. 187.5.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차이 비율을 구해 줘야 될 것이고 우리 이제 부가세 할 때도 이런 거 있었죠. 차이 비율은 분자는 그 양자 숫자의 차이 3억과 1억 8,750의 차이에다가 밑에 분모는 이제 시가적 개념이 있는데 얘가 시가적 개념이에요. 얘가 시가적 개념이에요. 얘가 감정가액 시가로 안분한 숫자가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분모는 187.5 요 숫자로 가져야 되겠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비율이 60% 나와요. 60%. 차이 비율이 60%니까 몇 프로 이상이에요? 30% 이상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는 것이다? 여기 안분가액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양도 차익을 구할 것이고 현재 우리 양도가는 이제 정해졌어요. 양도가는 187.5로.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취득가를 이제 정해줘야 되겠죠. 현재 이 양도가는 이제 실제 거래한 5억 기준 중에 얼마냐 구한 것이니까 실제 양도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제가 돼야 될 것이고 문제 자료에서 건물의 취득가액은 1억 2천이니까 그 놈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다시 이제 이게 어려운 게 2번 자리 보시면 자, 인원 건물은 정액법 내용 연수 10년으로 월할 생각하여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처분한 자산이 개인의 사업소득에 사용되었고 사업활동에 사용되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이미 사업소득이 필요경비로 받은 게 있으면 그걸 꼭 빼주셔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구하는 거예요. 통상의 이제 문제는 기존 1차 문제는 과거에 이제 이 자산 처분하기 전까지 감가비 얼마나 인정받은 게 있다를 주어지면 그걸 이제 그냥 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취득가액 1억 2천 곱하기 정액법 10년이니까요. 상각률은 0.1이고 그리고 얘 언제 샀냐면 거기 위에 박스에 21년 1월 달에 샀고 제일 위에 보시면 24년 6월 30일 팔았죠. 그럼 21년, 22년, 23년 3년은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24년도에는 6월 말에 팔았으니까 6개월 사용했죠. 그래서 요만큼이 처분하는 시점까지의 누적 감가상각비인 거야. 요거는 이제 꼭 빼야 되겠다 하는 것이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빼서 취득가액을 계산하시면 7,800이 나올 거예요. 다 함정이 있죠. 양도가도 이 함정이 있고 취득가도 평소에 이제 나오지 않은 형태 이렇게 함정이 있고 다시 이제 기타 경비고 우리가 현재는 취득가액은 이제 실제 취득가액 베이스로 구했으니까 기타 경비도 실제로 와줘야 되겠죠. 자, 여기 뭐 3번은 뭐 특별히 의미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양도시 양도계약서 작성 비용 400. 요거 이제 양도 비용이니까 기타 경비 들어가고 건물 취득일이 완료한 외벽의 도색 비용은 요건 이제 수익적 지출이겠죠. 수익적 지출은 자본적은 아니니까 안 들어가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400을 그대로 이제 기타 경비에 넣을 수 있는데 뭐 2차에만 나오는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게 1차에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 건물 일괄 양도할 때 그때의 이 수수료는 토지 건물 전체 수수료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만 구하고 있어요? 건물의 양도 차익만 구하고 있으니까 이 전체 수수료 중에 건물 부분을 다시 안분해서 계산해 줘야 되고 그때 이제 안분하는 비율은 아까 우리 이제
양도가액의 안분 비율을 요 비율로 했잖아요. 토지 건물의 안분 비율을 450분의 150, 450분의 300의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동일한 비율로 450분의 150 이 비율로 안분해서 양도 비용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50 나오네요. 그래서 그 150을 마저 빼시면 108.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양도 차익을 구해서 이 문제는 뭐 양도가, 취득가, 기타 경비에 전부 다 함정이 하나씩 있는 문제예요. 통상은 뭐 한 개, 많아봐야 2개 함정인데 이건 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다. 하지만 뭐 좋은 문제이긴 하고 뭐 나중에 시험이 나오면 뭐 3개의 이제 함정은 아닐 거고 뭐 한두 개 함정이니까 미리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 차익 구하는 연습했고요. 이제는 그다음 가볼게요. 이제 양도 차익 다음에는 이제 장기 보유 공제,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 공제 이런 걸 빼줘야 돼요. 자, 이제는 장기 보유 공제랑 할 건데 장기 보유 공제는 뭐 심플해요. 어떤 특정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일정률을 곱해서 그 금액은 이제 공제해준 정책적인 배려예요. 근데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싶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투기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샀다가 금방 팔지 말고 좀 오래 보유했다가 처분해라. 그러면 투기가 좀 방지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관점이 이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장기 보유. 그때 장기는 3년 이상이라는 거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니까 토지 건물만 되지 다른 자산들은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든 시설물 이용권이든 주식이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장기 보유공제 안 된다는 거, 토지 건물만 된다는 거 꼭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조합원 입주권 되는 거 있는데 여기 뭐 만들어진 지 아주 오래됐는데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뭐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만 갈로 열고 미등기 자산은 제외다. 우리가 지금 장기 보유공제는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미등기라면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겠다의 관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시하는 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뭐라 있는데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뭔가의 규정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장기 보유 공제가 항상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교재에 있지만 무시하시고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는 3년 이상 토지 건물 그리고 미등기 제외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공제율은 얼마냐? 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보유기한 1년에 2%씩 해요. 그러면 이제 3년 이상부터 되니까 3년이면 1년에 2%씩 해서 6%, 4년이면 8%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최대한 15년 한도에서 15년 2%에서 최대가 30%예요. 16년 보유해도 30%, 17년 보유해도 30% 이렇게 빼는 것이고. 그다음에 1년 미만 절사는 이런 거예요. 내가 3년 10개월 보유했으면 3년으로 볼 거냐, 4년으로 볼 거냐. 3년으로 본다. 이게 관점인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1세대 1주택에 관한 경우. 자,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이면서 3년 이상 보유이면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장기보유공제가 있느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컨셉이 100%는 아닌데 한 99%의 컨셉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서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건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이제 아무리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해도 12억 초과이면 과세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놈 원래는 비과세가 될 수 있는데 고가란 이유로만 과세하니까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좀 더 많이 줄게. 이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현재 법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그때 이제 하나 주의할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뭔가 공제율을 좀 많이 해주겠다는 건데요. 모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 돼야 돼요. 원래 우리 앞에서 비과세 파트 공부할 때 거주기간 2년은 무슨 주택에 한정해서는 필요했어요? 조정대상 지역 주택에 한정해서는 필요했지만 여기 장기 보유 공제의 높은 율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단순히 보유기간만 3년 이상이라고 해서 높은 율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때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동네는 이제 보유기간별 보유기간 1년에 4% 10년 한도고
거주기간 1년에 4%, 10년 한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은 무조건 3년 이상이 돼야만 되는 것이니까 3년에 4% 하면 12%, 4년 보유하면 16%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10년이 한도니까 10년 보유했으면 40, 11년 보유해도 40. 그래서 여기가 최대가 40이고. 또한 거주기간별 공제율에서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이 특례 공제율을 받을 수가 있다 했죠. 역시 이제 똑같이 1년에 4%, 10년 한도에서 2년 보유하면 2년 거주했으면 8%, 3년 거주했으면 12%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40%까지 가서 그럼 전체적으로는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할 수 있다? 8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이제 사례 연습 한번 해볼게요. 만약 내가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래요. 5년 6개월 보유하고 2년 10개월 거주해서 원래는 완벽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고가란 이유만으로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장기 보유 공제율은 몇 프로냐는, 자, 얘는 일반율로 가요, 특례율로 가요? 특례율.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가는 거 아시죠? 그럼 현재 보유기간 5년 6개월이면 5년이고 5년에 4%면 20%. 2년 10개월 거주면 2년 이고 4%에서 8%. 그래서 총 양도 차익이 28%를 공제해 주란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1세대 2주택이면서 고가 주택일 때, 자, 기본적으로 1세대 2주택이면 고가이든 아니든 알 필요가 없는 거야. 1세대 2주택이면 고가이든 저가이든 다 과세여서 그때는 이제 고가인지 아닌지가 알 필요가 없겠죠. 그냥 얘는 일반 주택이고 일반 주택이면 여기에 2%짜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거주기간 필요 없고 오로지 뭐만 보유기간만 필요해요. 그래서 5년 보유했다면 5년에 2% 해서 10%가 될 것이고,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겠죠. 10%. 그다음 골프장 이용권은 똑같이 10%예요. 얘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장기 보유공제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뭐에 한정하는 것이다? 토지 건물에 한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골프장 이용권은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장기 보유공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기 보유공제였고, 자, 이렇게 이제 장기 보유공제까지 빼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나와요. 우리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공제 빼면 소득 금액 다음에 이제 기본공제 빼는 건데, 이때 이제 이 소득 금액 단계에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종합소득세 할 때도 보시면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다 합치는 게 종합소득금액인데, 그때 그 중에 사업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거 있었죠. 그러한 개념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금액을 구했는데 내가 올해 양도한 게 여러 개가 있대. 그때 여러 개의 소득금액 중에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으면 그 마이너스인 소득금액, 즉 결손금을 다른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빼요. 주의할 건 무슨 단계에서 뺀다? 소득금액 단계에서 빼지 양도차익 단계에서 빼는 게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 결손금의 통사는 장기 보유 공제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결손금 뺄 때는 마음대로 빼는 것은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그때의 순서는 제일 먼저가 동일 그룹이어야 돼요. 동일 그룹. 내가 이제 여러 개 양도했는데 4개는 1그룹, 그 다음에 2개는 2그룹에서 양도한 거래. 근데 이번에 결손금은 1그룹 자산에서 발생했다면 그 결손금은 1그룹의 나머지 3개의 플러스 소득금액에서는 빼지 2그룹의 소득금액에서는 못 뺀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그룹 소득금액에서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그룹에 이제 지금 3개의 플러스 소득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3개 중에서도 어디에서 뺄 거냐는 동일그룹의 동일세율. 자, 우리가 이제 1그룹 자산이 이제 3개가 플러스인데 하나는 누진세율이고 하나는 이제 70% 중과하고 하나는 50% 중과래요. 그럼 그때 이번에 이제 결손금이 발생한 자산이 50% 중과 자산에서 발생한 것이면 어디에서 뺀다? 50%에서 빼는 거야. 그래서 동일 세율의 소득금액에서 빼고, 그러고도 이제 동일 세율의 소득금액이 빼고도 남는다면 그때는 다른 세율에서 빼는 거야. 동일 그룹의 다른 세율. 근데 현재 동일 그룹의 다른 세율이 이제 2개 남았죠. 50% 뺐으니까 남은 건 70% 남았고 누진 세율 남았으니까 그 남은 소득금액에서 빼는데, 이때 이제 그 남은 다른 세율을 받는 자산 소득금액이 2 이상이면 그때는 어떻게 뺀다? 자산별 소득금액의 비율로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누진 세율 소득금액도 있고 미등기 70% 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소득금액 비율이 2대1이래요. 2대1이면 결손금도 그 2대1에 비례해서 이제 뺀다. 아예 이제 표현인 것이다. 그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일 그룹에 동일 세율에도 빼고 다른 세율의 소득금액에서 뺐대요. 그러고도 결손금이 남더래. 예를 들어서 결손금은 100원이 발생을 했는데 동일 그룹의 3개의 플러스 소득금액들이 합쳐가지고 8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80 소득금액에 결손금 100이 있으니까 결손금 100을 플러스 80인 애들에서 먼저 다 빼고 남은 게 마이너스 20 있겠지. 그럼 그 남은 마이너스 20은 2월에서 뺄 거냐? 안 돼요. 소멸. 다른 그룹에서 뺄 거냐? 안 돼요. 소멸. 그 자체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종합소득의 결손금은 달라요. 우리 옛날에 종합소득 할 때 사업의 결손금이 있으면 타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빼고 그러고 나오면 미래로 10년 혹은 15년간 이월됐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이월이 없다. 바로 소멸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또한 양도소득에서 못 빼고 남은 게 있으면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서 뺄 수 있느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그룹도 안 되고 다른 소득금액에서도 다른 이제 종류의 소득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주의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기본문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손금을 다 통산을 했대요. 결손금 통산하고 이제 소득금액이 남아 있겠죠. 그럼 남은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로 기본공제라는 걸 해주고, 그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룹별로, 우리 이제 그룹이 4개 있잖아요. 4개의 그룹별로 소득금액에서 각각 250만 원을 뺀다. 자, 그때 주의할 건 하나의 자산 소득금액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그 그룹의 전체 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그룹에 이제 소득금액이 2개가 있대요. 그래서 토지 팔아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 팔아서 500만 원. 그래서 전체 1,500이 있으면 1,500 전체에서 250을 빼는 것이지 1,000에서도 250 빼고 500에서도 250 빼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1그룹 전체 소득금액에서 250을 빼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국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그룹이 있으니까 250 곱하기 이제 4번 해서 이제 최대 1,000만 원까지 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국외 자산도 배울 건데 국외 자산도 1그룹은 있어요. 그럼 국외 자산까지 고려하면 전부 다 이제 5번 해서 1,250이 이제 최대 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다음 마저 주의할 게 이렇게 이제 기본공제는 이제 무조건 뺄 수 있는데 미등기 자산만큼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등기는 1그룹 부동산에 있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 우리 좀 전에 했던 장기 보유 공제도 미등기 자산은 안 되고 지금 하는 기본 공제도 미등기 자산은 안 되는 거예요. 장기 보유 공제든 기본 공제든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이기 때문에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혜택을 주지 못하겠다. 이 관점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제 순위인데 1번은 뭐 좀 됐고요. 2번 좀 기억할게요. 자, 만약 내가 1그룹에서 아까 제가 이제 1,000만짜리 하나 있고 500만짜리 하나 있다 했잖아요. 각각에서 못 빼고 전체에서 250 뺄 건데 그때 그 250을 어디에서 뺄 거냐는 거죠.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은 먼저 양도한 것에서 먼저 빼래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먼저 발생한 소득금액이면 거기에서 250 빼고 두 번째 발생한 나머지 500에서는 못 뺀다. 다만 별표의 내용이 이제 1차에서는 나오기 어렵고 2차에서만 나올 것 같은데 뭐 설명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번에 이제 그 1그룹에 소득금액이 2개가 있는데 그 둘이 동시에 발생한 소득금액이래요. 동시에. 그러면 이제 어느 게 먼저 발생한 게 없으니까 그럼 어디에서 뺄 거냐는 그때는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발생한 게 있으면 먼저에서 빼야 되지만 먼저 발생한 게 없고 전부 다 동일 시점에 발생한 것처럼 똑같은 날 발생한 거라면 그때는 원하는 데 뺄 수 있고 원하는 데 뺄 때는 당연히 세율이 높은 쪽에서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겠죠.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에서는 그렇게 뺀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는 문제들을 좀 풀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어디로 갈 거냐면 먼저 우리 이제 결손금 통산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볼게. 24번 한번 가보시죠. 24번. 다음은 거주자 김대한 씨가 24년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김대한 씨가 확정 신고할 때 과표 중 건물 B의 과표는 얼마니? 단 건물 A하고 건물 B는 주택이 아닌 뭐 일반 건물이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 이제 과표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거기 양도 차익을 4개의 자산에 대해서 다 줬죠. 그럼 양도 차익 다음 과정만 이제 해라 이 의미고, 요거 이제 칠판에 이제 일단은 먼저 써볼게요.
자, 제일 먼저가 이제 토지.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양도 차익이 1억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건물 A 양도 차익이 결손이네요. 마이너스 6천. 그 다음에가 이제 건물 B 양도 차익이 3천. 그 다음에가 이제 주식 양도 차익이 1,400이네요.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이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의 요구사항이 과표니까요. 우리는 차익을 구했으면 그 차익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장기 보유 공제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장기 보유 공제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 자산이 토지, 건물 3년 이상 보유, 미등기 제외인 거 아시겠죠? 그게 먼저 확실히 암기가 돼야 돼요. 그럼 먼저 토지부터 보시면 토지이니까 좋고요. 보유기간 5년 6개월에 3년 이상이니까 좋고요. 또한 등기니까 문제가 없겠지. 그럼 요 놈 돼 있고요. 그때 이제 5년 보유하면 우리가 이제 1년에 얘는 1세대 주택 아니니까 1년에 2% 해서 몇 프로 되겠다? 10%. 그러면 1억에 10% 하니까 1,000만 원이 장기 보유 공제했고 소득 금액이 이제 9천. 근데 건물 A는 양도 차손이죠. 우리 장기 보유 공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해주지 양도 차손에 대해서는 안 해줘요. 그래서 그대로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6천이고. 건물 B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토지 건물이어서 좋긴 하지만 보유기간도 3년이 안 되고 결정적으로 미등기예요. 미등기이면 우리 장기 보유공제나 기공제는 안 된다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얘도 장기 보유공제 안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인데 이제 주식은 이 문제는 이 주식이 뭐 기타 자산 주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2그룹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룹이 다르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주식은 항상 장기 보유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소득 금액까지 구했을 때 소득 금액까지 구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제는 이 마이너스를 통사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죠. 우리 이 마이너스의 통사는 양도 차익 단계에서 하래요? 소득 금액 단계에서 하래요? 소득 금액 단계에서 하는 것이지 차익 단계가 아니고 그 얘기인즉슨 장기 보유 공제 먼저 하고 통사하라. 양도 차익까지 구한 다음에 계산수는 장기 보유 공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위가 통산이에요. 통산. 자, 결손금 통산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 결손금이 1그룹에서 발생한 소득 결손금이니까 1그룹에서만 빼고 절대로 여기 2그룹에서는 못 빼겠고 그다음에 이제 1그룹에 이제 뺄 때 현재 소득 금액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먼저 뺄 거냐와 관련해서는 세율로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세율을 정해야 되겠고 현재 보시면 토지의 세율은 5년 6개월 보유의 등기니까 일반적인 누진 세율이 정된 자산이고요. 건물 A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보유의 등기네요. 우리 6개월 보유이면 1년 미만 보유고 1년 미만 보유면 50%야. 다시 이제 건물 B 같은 경우에는 미등기이기 때문에 70%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상장 주식인데 밑에 별표 봤더니 별표 끝에 비상장 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이고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공부하기를 1교시에 대주주이면 20%, 25% 2단계 누진세율이지만 대주주 아닐 때는 20%로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이면 다시 10%. 현재 대주주 아니면서 중소이기 때문에 얘는 10%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율 했으니까 해보죠. 제일 먼저는 요놈 50%는 동일 세율에서 빼야 되는데 동일 세율에 소득 금액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뺄 게 없으니까 동일 세율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율에서 뺄 건데 다른 세율에서 뺄 때는 어떻게 하래요? 소득 금액 비율로 안분하라 했죠. 소득 금액 비율. 그래서 여기 써보면 토지의 이제 결손금으로 배분될 금액은 전체 결손금이 6천 있는데 나머지 애들의 소득금액 토지의 소득금액 9천과 건물 B의 소득금액 3천 분의 이제 9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이게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면 4,5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4,500 여기 이제 1,500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이제 이놈이 다 소멸을 하게 되겠지. 근데 만약 가정하기를 지금 이제 이 금액이 마이너스 6천인데 마이너스 6천이 아니라 마이너스 1억 6천이래요. 마이너스 1억 6천이면 순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다 1억 2천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억 6천 중에 마이너스 1억 2천 다 쓰겠지. 그럼 남은 게 마이너스 4천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빼요? 못 빼고. 이 홀에서도 못 빼고. 아시겠죠? 말 문제 주의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통산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는 통산 후 소득 금액이 나올 것이고. 통산 후 소득 금액은 토지가 4,500. 건물 A는 빵. 여기는 1,500. 여기는 1,400. 이렇게. 자, 이제 통산 후 소득 금액. 이제 최종 소득 금액 나왔으니까 소득 금액 다음에는 이제 기본 공제라는 걸 빼는 것이다. 자, 그때 기본 공제는 그룹별로 250을 빼는 건데 현재 이 그룹은 이놈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여기에서 빼면 되고요. 1그룹은 소득 금액이 2개 있는데 2개에 각각 250은 아닌 거 아시죠? 1그룹 전체에서 250인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어디에서 뺄 거냐? 2개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먼저 발생한 데에서 우선적으로 뺀다. 그래서 박스 밑에 보시면 양도 순서는 토지, 건물 A, 건물 B, 주식 이런 순서니까 얘가 제일 먼저 양도한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250을 빼고 여기에서는 못 빼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토지의 과표는 4,250 건물 A의 과표는 0이겠고 건물 B의 과표는 1,500 여기는 1,12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참고로 혹시라도 이제 순서가 기본공제할 때 아까 문제의 과정과 다르게 여기 건물 B를 먼저 양도하고 토지를 그다음에 양도했대요. 그럼 그때는 건물 B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저기에서 해야 돼요. 이유는 건물 B가 현재 미등기잖아요. 미등기. 미등기는 절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순서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에서는 안 되고 저기에서만 이제 빼야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는 이제 그다음 그 밑에 25번 마저 해보죠. 25번 다음은 거주자 갑의 24년 추식 양도 자료이다. 양도세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사실 이제 뭐 1차 시험은요 산출세까지 잘 안 묻는데 이 문제는 뭐 산출세까지 물었던 문제였어요. 먼저 갈로 1번 갑의 주식 양도 및 취득 현황에서요 주식의 자료 주식 B 자료 주어져 있고요. 갈로 2번 주식 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국내 비상장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A가 발행한 주식에 따르며 갑은 주식회사 A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취득한 후 양도 전까지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일단 요거 국내 주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 국내 주식일 때는 이제 다시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나눠야 될 건데 현재 얘는 비상장 주식이니까 일단 과세상이라는 거 아시겠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산출세까지 물었으니까 세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세율을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보면 우리 이제 그 주식은 대주주냐 아니냐가 이제 먼저 판정이 돼야 될 것인데 거기 봤더니 이제 갑은 발행 주식 총수의 몇 프로? 10%를 취득했대요. 10%면 무조건 대주주가 되겠죠. 대주주고 그다음에 대주주라면 중소인지 아닌지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대주주 아니면 20%인데 대주주 아니면서 중소이면 10%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대주주라면 중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20%, 25%가 적용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 A는 20%, 25%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고 다시 갈로 3번에 주식 B는 중소기업이 아닌 미국 법인 주식회사 B가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얘 미국 주시장에 상장돼 있대. 국내 주식, 외국 주식. 외국 주식인 거예요. 아까도 우리 1교시 공부할 때 국내 주식이냐 외국 주식이냐는 1순위가 어느 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느냐. 그래서 상장 주식은 그걸로 판정하는 것이고 비상장 주식은 뭐 상장된 게 아니니까 외국 법인 주식이냐 외국 법인 주식이냐를 판정한다 했죠. 현재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국외 주식인 거예요. 그럼 이러한 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비상장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과세하지 않는 건 국내 상장 주식의 소액주주가 장 내에서 양도할 때만이에요. 이러한 외국 주식은 상장 비상장 여부 없이 상관없이 과세하고요. 과세할 때도 역시 무조건 몇 프로? 20%.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면 10%죠. 현재 얘는 이제 20%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갈로 4번에 주식 A를 양도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 250,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335만 원. 그래서 요거 주식 팔면서 내는 부대 비용이니까 양도 비용으로 인정하겠고. 주식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위탁 매매 수수료 300을 취소했다. 얘도 역시 양도 비용 인정하겠죠. 밑에 갈로 안에 뭐 증명서류 다 돼 있고요. 오른쪽에 갈로 5번. 갑은 주식 A와 주식 B를 특수 없는 제3자에게 양도를 했고, 그래서 뭐 부당이 아니겠고, 주식 A하고 주식 B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주식은 원래 2그룹인데 다만 부동산 좀 과다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라면 특정 주식 A나 특정 주식 B에 해당해서 1그룹일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이 문제는 1그룹이 아니다라는 표현인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내가 양도한 자산이 여러 건이 제시가 되면요. 여러 건이 제시가 되면 건별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이제 건별로 계산하시냐면 양도 차익까지는 이제 건별로 계산하시고 양도 소득 금액까지 건별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 주식 A, 주식 B. 우리 이제 양도가에다가 취득가 빼고 다시 기타 경비 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차익이 될 것이고, 차익에다가 다시 장기 보유 공제까지 빼면 소득 금액인데, 뭐 이 문제는 뭐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 공유 없겠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우리 결손금 통산 문제도 보시면 제가 문제에서 양도 차익들 줬고 장기 보유 공제까지 이제 한 다음에 소득 금액 구하고, 그때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면 통산하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은 소득 금액까지는 일단 자산별로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주식 A인데 실제 양도가액은 5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은 문제의 그 옆에 1억.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경비는 갈로 4번에 215만원, 335만원 두 건이 있으니까 두 건 합치면 550이 되어서 양도 차익이 394.5가 되고, 주식이니까 무조건 장기 보유 공제는 안 되어서 소득 금액은 394.5. 그 다음에 이제 주식비인데 주식비 양도가액은 1억이고요. 실제 취득가액은 1억 4,800에, 그 다음에 이제 갈로 4번에 위탁 매매 수수료 300만 원만큼 있다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마이너스 5,100이고, 장기 보유제는 뭐 결손이가 당연히 없겠죠. 주식이어도 없고. 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신 다음에 이렇게 소득 금액 단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통산하라 했죠. 그때 통산할 때는 제일 먼저 뭘 따진다? 동일 그룹을 따져요. 현재 이제 얘도 주식, 일반 주식이어서 2그룹이고 요 놈도 2그룹인 거 아시죠? 특히나 이제 옛날에는 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국외 2그룹이었는데, 우리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제 주식 국내든 국외든 파생상품 국내든 국외든 합쳐서 계산 다 국내 2그룹으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은 다 국내 2그룹이에요. 동일 그룹이니까 뺄 수 있겠고, 자, 뺄 때 이제 뺄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세율이니 따질 필요 없이 전부 다 여기에서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빼보면 마이너스 5,100, 여기 5,100. 그래서 이제 통산을 하게 되면 이게 통산 후 소득 금액이 될 것이고, 요 금액이 344.5. 다시 344.5에다가 기본 공제 빼주셔야 되겠죠. 현재 이 그룹에서는 최종적인 소득 금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다 빼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빼면 341 만큼이 이제 과표가 되네요. 자, 통상 이제 문제는 과표 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이제 산출세까지 물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산출세까지 구해보면 먼저 요놈의 세율. 아까 우리 이제 요놈은 외국 주식이고 중소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20%겠지만, 요놈 주식은 대주주이었었죠. 대주주이었기 때문에 20%, 25%가 적용이 되는 케이스고, 현재 이제 3억 과표 중에 3억까지는 20%고 3억을 초과하는 4,100은 25%를 적용하셔야 되겠죠. 하게 되면 이제 요 금액이 70.2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 더 해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19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은 개인 사업자인 거주자 갑이 사업에 사용하던 상가 건물. 자, 시험 문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팔았다라고 하면 항상 뭘 좀 주의해야 될까? 간값이. 평소 사업에 사용할 때 간값이 인정받은 거 있으니까 취득가액에서 꼭 빼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상가 건물을 24년 7월 달에 특수인 을에게 양도했다. 자, 특수에게 양도했네. 부당행위인지 아닌지 잘 봐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표는 얼마니? 해서 과표까지 구하는 것이다. 기본문제까지 차감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번 건물과 관련된 정보에서요. 제일 먼저 양도가액은 6억. 그러면 저기 요 양식에 이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제일 먼저는 이제 양도가액이 이제 써야 될 것인데, 아까 이제 특수액이 양도했기 때문에 부당행위인지 봐야 돼요.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가보시면 양도 당시 건물의 시가는 6억 2천이래. 자, 시가는 6억 2천인데 양도가액은 6억이니까 싸게 팔았고, 특수액에 싸게 팔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가인 6억 2천이다 이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특이하게도 특수 저가 양도했는데 현저하지 않아 가지고 부당행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돼요. 바로 지금이 그런 케이스인 것이다. 우리 이제 시가 6억 2천과 양도가액 6억의 차이가 2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이 되는데 시가 6억 2천에 5% 하면 3,100이에요. 그래서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저하지 않아요. 현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을 그대로 부당행위가 아닌 것이다. 실제 거래가액.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다시 갈로 1번의 동그라미 들어가서 취득가액은 4억이고 모두 실제 거래가액이다. 그래서 우리 취득가액은 이제 4억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에 사용했던 건물이니까 좀 조정할 게 있겠지. 동그라미 이제 2번을 보시면 양도 당시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0이고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다 했으니까 1,500을 빼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납부했던 금액은 1,300이며 우리 취득세도 당연히 취득가액이 들어가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을 800에 매입하여 즉시 사채업자에게 300에 판 것이 확인되었다. 800에 사서 300에 팔았으니까 얼마 손실이에요? 500 손실인 거 아시겠죠? 그때 이러한 채권의 처분 손실도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인정하는 것이지만, 다만 금융기관 아닌데 팔았을 때는 밑에 줄에 동일한 날 금융회사에 팔았다면 발생할 손실이 이제 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손실 500 중에 같은 날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에 발생할 최대 손실 한도 200까지만 인정이 될 것이고, 기타 경비.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4번. 네. 뭐 시가는 아까 봤고, 건물의 보유기간 5년 2개월이고 등기가 되었다.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의 3년 이상 보유의 등기니까 장기보유용지 해야 되겠죠? 장기보유용지율은 뭐 10%가 될 것이고, 다시 갈로 이번에 양도시 중개수수료 900을 부담했고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했다. 그래서 이제 기타 경비도 이제 90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 합계액은 800인데 우리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인정하지만 보유기간 중에 재산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갈로 4번. 해당 건물은 비사업용이 아니고 뭐 비사업용이든 아니든 뭐 과표에는 뭐 별 영향은 없고요. 세율에만 영향 주겠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공제율은 통상 이렇게 시험 문제에 줘요. 그 다음에 갈로 5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하고 동건물에 외에 다른 과상은 없다. 그래서 1그룹은 요놈 한 놈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다 250을 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문제 다 읽었고 마무리 해보죠. 먼저 취득가액은 요놈 다 반영하게 되면 3억 9,800. 기타 경비 2개 있으니까 1,100. 빼게 되면 양도 차익이 1억 9,100이고,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요 토지 건물에 3년 이상 보유의 등기니까 장기 보유공제가 될 것이고, 보유기간 5년 몇 개월이면 5년, 1년에 2%씩 해서 10%. 그래서 1912 장기 보유공제고, 빼게 되면 이제 소득금액이 171.99. 다시 여기에다가
현재 이 문제는 다른 자산은 없으니까 다른 결손 자산은 없으니까 통사는 없겠고 그대로 이제 소득 금액은 1억 1,190이고 다시 여기에다가 기본문제 250 차감하게 되면 과표는 169.4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됐어요. 자, 나머지 이제 계산 문제는 좀 숙제를 낼 테니까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에서는 이제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갈로 2번 보시면 토지 취득 시 취득세 300 영수증 분실했다. 우리 아까 등기된 자산이면 영수증 분실해도 인정한다 했죠. 그래서 밑에 갈로 4번에 등기된 토지이기 때문에 영수증 분실해도 취득세 300을 다 취득가액 인정해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21번도 숙제로 낼 건데 21번 보시면 첫 줄에 김양도 씨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비, 필요경비 빼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것 좀 주의하시고. 요구사항은 이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표를 각각 구하라 돼 있죠. 그때 이제 토지 건물이 함께 나왔을 때 여러분 뭘 좀 주의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 줄에 양도일 보세요. 양도일. 현재 이 토지 건물은 일괄 양도예요. 따로따로 양도예요. 따로따로 양도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 24년 8월 달에 따로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24년 10월 달에 따로 팔았으니까 일괄 양도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안분 했을 때의 금액하고 구분되었을 때의 금액하고 30% 비교하고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지 건물이 1그룹인데 기본 공제를 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서 먼저 양도한 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건물이 24년 8월에 먼저 양도했기 때문에 요 놈에서 기본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서 이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22번도 마저 좀 숙제로 낼게요.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실수하는 게 이 주식 문제인데 거기 갈로 1번 자리에 보시면 주식이 취득할 때는 만주 취득했어요. 오른쪽에 실질 거래가 1억이죠. 근데 양도할 때는 5천주 양도해서 만주 중에 50% 양도한 거야. 그러면 취득가액도 반드시 양도한 그분만 와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 취득가액인 1억을 쓰시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전체 1억에 취득했지만 이거는 50% 팔았으니까 취득가액도 1억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것 좀 이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할 게 갈로 4번에 보시면 갑이 양도한 주식은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아니래요. 그럼 2그룹 자산이 맞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갈로 5번에 갑은 24년 4월 달에 토지에 대한 과표 예정 신고 시 기본공제 250 받았다. 자, 기본공제를 받기는 받았는데 토지에 대한 신고 시 공제받은 거잖아요. 토지는 1그룹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이놈 주식은 1그룹에 해당하는 기타 자산 아니었으니까 2그룹 자산인 거예요. 그럼 2그룹 자산에서는 기본공제를 그냥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1그룹에서 250 받은 게 있다고 해서 2그룹에서 또 250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룹별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도 앞에 문제하고 똑같이 동일한 요령으로 양도소득금액 구하신 다음에 그 기본공제 250을 그대로 빼주시면 과표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과표 단계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강의는 제가 다시 또 촬영을 해서 별도로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한 양도세 강의 한 2번 더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마저 좀 수강을 해주세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아시죠? 수고하셨습니다.